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의제와 시간 제한을 두지 않은 이번 회동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외교부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항의하는 뜻으로 게오르기 지노비에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주 러시아 대사와 주 우크라이나 대사를 역임했던 박노벽 전 대사와 함께 북한군 파병의 의미와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방송 중에 사연 보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매주 월요일 정치 토크는 정치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의 시각으로 정치 현안을 짚어봅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 비서관,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 이 시각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회동을 이제 막 시작했다고 얼마 전에 이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3자 회동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주호 부대변님. 네. 애초에는 이제 단독 면담을 한동훈 대표가 원했었는데 이제 3자 같이 하는 뭐 면담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네. 하는데 정진석 실장이 이제 배석을 했어요. 이거를 받아들인 이유라고 할까요? 뭐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다 그런 네.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뭐 면담이든 독대든 그 형식보다는 이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중요해진 시점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을 때 대통령실이 사실상 그것을 거부했다가 지금 오늘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면담은 대통령실에서 요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역제안한 형식이네요. 역제안한 거죠. 네. 그 정도로 대통령실이 판단하기에도 작금의 전국 현안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뭐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뭐 국정감사도 그렇고 향후 예산 전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여당과 반드시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차원에서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뭐 독대든 면담이든 그것은 이제 중요하지가 않다. 어찌 됐든 오늘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대화하면서 어떠한 성과를 내릴지를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형식보다는 내용이 훨씬 중요하고 성과가 중요합니다. 의제는 역시 김건희 여사 관련 현안이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한동훈 대표는 앞서서 세 가지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 의혹 규명 절차 협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보면 미리 던져놓은 거고 공은 대통령실에 있다는 얘기도 뭐 한 걸로 전해졌어요. 측근들한테 한 걸로.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이 과연 수용할지 여부가 이제 주목이 되는데 먼저 박성민 비서관님 어떻게 수용을 할까요?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하나를 보면 이제 열을 안다고 지금 형식이 정해지는 과정을 보면 결과를 좀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결과물이 좀 있고 진전된 입장과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는 그런 면담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독대를 요청했는데 그 응답도 상당히 늦게 받았고 심지어는 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을 하니까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배석자를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그건 또 안 된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형식을 봤을 때 한동훈 대표라는 여당 대표에 대한 존중보다는 견제 심리가 훨씬 더 많이 깔려 있는 채로 만나는 것 같아서 이게 감정의 고를 뛰어넘고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벽을 뛰어넘고 과연 이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에 모종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 좀 의문입니다. 자, 결과물이 나오기는 힘들 거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이동수 대표님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결과물이 전혀 안 나올까요? 아니면 만약에 제한적으로 나올까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그래도 두 사람이 다 되게 급하다면 급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한 크게 보면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어떤 걸로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 한동훈 대표가 요구할 거라고 했던 김건희 여사 관련한 크게 세 가지 이제 논점에 대해서 거의 받아들여질 여지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있어서는 유독 본인 문제보다 더 엄격하게 약간 좀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향을 보여왔던 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인적쇄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대통령의 뭐 그동안 논란이 안 된 사람을 누굴 갈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핵심 몇몇 인물들에 대한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건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 과연 그냥 본인이 싫어하는 한동훈 대표가 요구를 해서 본인의 수족을 잘라내는 결정을 할까 저는 어렵다고 보고,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대선 전부터 계속 불거진 문제인데 김건희 여사가 그때마다 이제 중단하는 모습을 보였다가도 결국에는 대외 활동에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마지막으로 의혹 규명 절차 협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특검법 받아라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규명한다고 했을 때 그럼 그 이후에 대안이 있는가? 그거는 한동훈 대표도 사실 마땅한 어떤 대안이 있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라도 대통령이 이제 이 요구를 받기는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다 받기가 어렵다 네. 보셨고, 신주호 부대변인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이 세 가지 중에 대통령실 차원에서 가능한 거는 두 가지가 일단 있죠. 인적 쇄신과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근데 인적 쇄신을 저는 대통령실에서도 안 받을 거라고 보는데, 인적 쇄신안을 받게 되면은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라인 비선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인정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래도 대통령실 차원에선 받기가 힘들 거예요. 있었건 없었건 이거는 받을 수가 없는 거다. 받기가 힘들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국민적인 시각은 왜 김건희 여사가 저런 행보를 보이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가득 차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제2부속실이 없고 그러한 배경 속에서 김건희 여사가 분명히 누군가의 보좌를 받을 텐데 그 보좌를 누가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다들 궁금해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보좌를 했던 분에 대한 경질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은 여사께서 이미 대선 과정에서 공언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영부인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보다도 아내로서의 내조를 다하겠다라고 이미 밝히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김건희 여사께서 본인이 하셨던 말을 그대로 실천하시면 될 것 같고, 의혹규명 절차 협조는 사실 뭐 검찰과의 그런 것도 있고 검찰이 뭐 불기소 처분을 했으니까 특검까지 가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 대통령실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죄를 확실시한다면 차라리 특검,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이 아니라 공정한 특검에 의해서 김건희 여사의 무죄를 밝혀내는 것이 차라리 이번에 의혹들을 다 털고 가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아마 입장 개진은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박성민 비서관님, 신주호 부대변인이 지금 특검 얘기를 했는데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었던가요?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김 여사 특검 수용 확답을 받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 대통령실에서 특검 자체를 받을 생각이 없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그게 뭐 이재명 대표가 제안하는 것이든 한동훈 대표가 제안하는 것이든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특검은 원천 불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전망인 것이고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에게 그런 요구를 이제 야당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 치솟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줄줄이 불기소 처분이 나게 되면서 이 김건희 여사가
어떤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검찰 수사를 통해서 어떤 책임을 묻고 진상이 규명되고 이런 일반적인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답은 특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 대통령과의 만남을 어쨌든 직접적으로 해서 어떤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고 고언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여당 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여당 대표에게 그런 정치적인 역할을 주문을 하는 것이죠. 네. 자, 이게 이제 가정을 한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 이동수 대표님, 그러니까 어떤 세 가지 요구 조건만 일단 놓고 봤을 때도 그 결과물이 나오기 힘들 거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그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 결과물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나고 했는데 좀 그럼 특별감찰관제나 이런 것들 좀 빨리 서두르고 이런 거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것들인데 그게 이제 결과물이 안 나왔어요. 그럴 경우에 이른바 친윤과 친한 간에 좀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모습들이 그려집니까? 전망이 됩니까? 이제 모든 게 무산이 됐을 때 네. 사실 저 그냥 이대로 갈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그래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들은 앞으로도 계속돼도 될 거고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톡 대화가 캡처로 2,000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당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분이 과연 어디까지 갖고 있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인데 아마 명태균 씨는 계속 이제 이걸 조금씩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언론에 이제 좀 흘릴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또 새로운 논란이 불거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은 또 이제 책임론을 두고서 이제 네. 친윤과 친한계의 어떤 대립이 계속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냥 대립이 지금처럼 그냥 지속되는 정도인지 그게 갈등이 조금 악화됐을 때 제 말은 한동훈 대표가 네. 좀 약간 독자행보라 그럴까요? 국민들을 보고 자기의 갈 길을 간다. 네. 발언이나 어떤 행보에 있어서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을 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독자 행보를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일단 내후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제 또 본인들의 어떤 측근들도 그렇고 이제 출마를 또 해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 김건희 여사 때문에 민심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이걸 처리하지 않고 과연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그렇게 해서 대패했을 경우에는 또 본인의 대권 행보에도 큰 악영향이 이제 오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에는 이 문제를 결단하기 위한 결심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박상민 부장관님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이제 독대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면담을 하고 나서 어떤 좀 국민들이 원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했을 때 네. 당연한 수순이겠죠. 친윤계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동훈 대표 책임론을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과의 이 면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메시지의 어떤 선명성, 강도 이런 것들을 아마 집중적으로 꼬집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분란을 초래했다라고 한동훈 대표 책임론을 일 것 같고 네. 친한계에서는 아마 조금 더 전투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 이제 대표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민주당이 세 번째로 또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부권이 행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재표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친한계 안에서의 어떤 조직적 이탈표가 나올 수 있고 그것이 사전에 조직될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이 문제를 이동수 대표님.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오늘 한 대표가 요구한 세 가지 중에서 이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나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같은 경우는 전 이 정도는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수용해도 저는 이게 별로 티가 안 날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청와대 대통령실 행정관 몇 명 바꿨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거를 큰 변화가 있네 이렇게 느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 규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이거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받기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당장은 해결되지 못한 채로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 이제 한 대표가 큰 결단을 하는 시점에서야 어떤 변화가 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혹 규명한다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약간 딜레마가 뭐냐면 검찰 수사로 하면 야당이 못 믿고 특검으로 가면 여당이 분열되고 이게 이제 불보듯 뻔하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향후에 좀 별다른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을 때 두 분이 자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며 한동훈 대표는 어떤 행보를 보이며 그 이후에 본인은 당을 장악하면서 국민을 보고 간다 이럴 텐데 어떤 결과들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 자체가
국민의힘까지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특검을 지금 발의한 겁니다. 뭐 명태균 씨 의혹 같은 거는 이제 특검에 넣으면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은 당연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중에 그 말씀드렸었던 최상병 특검에 대한 제3자 도입 그런 거를 한번 김건희 특검에 대입을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께서 진짜 죄가 없고 결백한 걸로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 기회에 털고 가야 되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분명히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지금 상황에서 공정한 제3자가 임명하는 특검에 의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이번 기회에 그 자신의 죄가 없다라는 것을 털고 또 국민들께도 떳떳함을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과의 어느 정도 조율은 필요하겠죠. 그것은 전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오늘 그런 논의까지 진척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나의 그냥 상상으로 한 추측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주호 부대변인 이제 당 대변인실에 있으니까 쭉 흐름을 볼 텐데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좋은 결과가 도출되면야 뭐 좋은 시나리오로 가겠지만 그게 좀 어려울 경우에 네. 한동훈 대표가 좀 세게 치고 나가고 그 다음 그 미래를 보고 좀 행보를 세게 했을 네. 때 자 한동훈 대표의 어떤 리더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면 대통령의 리더십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네. 심지어는 이제 조응천 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 지금 개혁신당인가요? 의원은 뭐라 그러냐면 탈당까지 얘기를 합니다. 탈당의 가능성. 대통령이 탈당하신 예. 그거를 한 대표가 요구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첨가해서 두 사람의 리더십이 향후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아직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도 안 왔습니다. 사실 절반도 안 온 상황에서 대통령을 향한 탈당 요구는 저는 과한 추측이라고 보고요. 한동훈 대표는 분명히 당원과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선출된 당대표입니다. 그리고 이번 부산 금정구 선거나 재보궐선거에서도 어느 정도 리더십을 증명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입장 표명들 견지했었던 그런 정치적인 그 걸음 그런 것들이 저는 옳다라고 보고 계속 그렇게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지지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너무 싫어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여당 구성원 모두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 분이 막 극단적인 갈등까지 치달을까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김건희 여사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야당 주도로 발부를 했습니다. 자, 현 대통령 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이제 전례는 없던 일인데 박성민 비서관님, 민주당이 추진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이제 뭐 김건희 여사와 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중요한 이유는 그 주가 조작 문제 때문인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조차도 이 김건희 여사 모녀가 23억의 차익을 얻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차원에서 어떤 진상규명이나 어떤 적합한 처분이 내려지기보다는 이제 불기소 처분이 되는 수순으로 정리가 됐다 보니까 이 부분을 검찰에서 제대로 따져묻지 못했다면 국회에서 따져묻겠다라는 의도가 야당에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증인 채택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제 근데 번번이 이제 불출석을 하는 것이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항의를 하고 또 정치적으로 비판을 하는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비슷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동행명령권 집행하겠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로 이제 달려갔고 이후 경찰과 대치했고 뭐 물론 집행은 이제 불발되긴 했습니다. 원래 동행명령 집행은 이제 국회 직원들이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의원들이 따라갈 수 있으니까 따라간 건데 자, 민주당이 어쨌든 안 될 거라는 거 아마 예상은 네. 했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저까지 간 이유 뭘까요? 전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네. 하나는 이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괘씸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국감이나 이런 데 불출석한 것도 그렇고 사실 불출석 사유서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쌓여있는 반감 뭐 이런 것들이 일단 첫 번째로 작용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국회 직원들과 함께 이제 가면서 그 장면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마치 김건희 여사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도망 다니는 것 같은 어떤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전 그런 어떤 언론을 상대로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의 일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신주호 부대변님, 김 여사 동행 명령장 발부와 집행 시도 어떻게 평가하세요? 민주당이 금도를 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현직 영부인을 상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이미 검찰에서 수사가 끝난 사안을. 그럼 김건희 여사를 불러다 놓고 뭐 취조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니고 지금 산적한 민생 현안이 넘쳐나는데 김건희 여사를 불러다 놓고 또다시 정쟁의 늪으로 빠뜨리겠다라는 그런 의도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가 문제라고 본다면 검찰의 그 국정감사를 통한 과정에서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지 김건희 여사를 불러다 놓고 왜 당신이 불기소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국회라는 그 공간을 이용해서 정쟁으로 하고 무조건 영부인을 마녀 사냥식으로 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덮어씌우려는 그런 정략적인 목적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한 검사를 탄핵하겠다 이런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국민을 농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는 검찰이 설명과 달리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들통난 것입니다. 국민을 바보 취급하지 않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차고 넘치는 뚜렷한 범죄 혐의에 면죄부를 준 것도 큰 문제인데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검찰이 수사기관이 아니라 범죄 피의자를 변호하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범죄 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검찰의 심각한 직무유기와 대국민 사기극을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최고위에서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 하며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선거법과 위정교사 재판의 1심 선고일이 임박하자 두렵고 초조한 마음에 차라리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싶다는 이 대표의 본심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자신의 방탄만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고 검찰과 사법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면서 사법 시스템의根幹을 뒤흔들어 온 이 대표입니다.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 소추로 겁박하고 재판부를 향해 국민적 저항 운운하며 협박하고 개딸들의 탄원서 보내기 운동을 방조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사망 조장 행위입니다. 민주당 의원 40여 명은 지난 금요일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 탄핵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주호 부대변님, 압수수색 한번 제대로 안 한 검찰이다는 민주당의 비판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계속해서 본인들한테 불리한 수사를 하는 검사들을 다 탄핵하고 이제는 또 초유의 검찰총장까지 지금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벌려왔던 그 탄핵 쇼에서 통과된 사람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계속해서 남발했지만 결국에 다 헌재에서 막혔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일들을 계속 벌인다면 과연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어떻게 볼지를 좀 먼저
걱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제대로 한 번 안 한 검찰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이죠. 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를 했고 그 결과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좀 그런 일련의 상황들을 다 제대로 파악을 한 다음에 이런 공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자, 박성민 비서관님,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는 국민의힘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 이제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이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일단 악수를 뒀죠. 그러니까 지금 뭐 4년 6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을 이제야 내린 건데 일단 그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검찰의 논리는 이 불기소를 한 논리는 시세 조종이 있었다는 사실을 김건희 여사는 몰랐다라는 논리잖아요. 근데 이 몰랐다라는 이 김건희 여사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듣고 그다음에 이 검찰이 그 냈던 몇십 장의 보도자료 불기소 처분을 하고 냈던 보도자료에 보면 김건희 여사의 불리한 정황 또는 따져봐야 될 정황 이런 것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김건희 여사 모녀가 23억의 차익을 얻었다는 점이나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에 주가 조작 핵심 인물과 일주일에 36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점이라던가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빠지고 우리만 좀 달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그 주포 그 공범들의 편지 이런 것들은 또 언급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김건희 여사에게 불리한 지점들은 검찰이 일부러 언급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에게 유리한 측으로 어떤 논리를 세워갔던 것이 아닌가. 직접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직접 증거를 안 찾은 것 아닌가라는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앞서 우리가 들었던 그 음성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적을 했습니다. 검찰이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라고 약간 항변을 한 거거든요. 우리는 하려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 사건 관련해서 영장 청구한 사실 자체는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논리가 상당히 빈약하고 더 나아가서 왜 이렇게 검찰이 움직이는 것이냐라고 보면 결국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비판은 저는 타당하다. 이것을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국민들의 시선과 여당이 너무 괴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수 대표님, 네. 박찬대, 추경호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뭐 저도 그동안 이제 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검찰을 압박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 수사와는 좀 별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서는 저는 검찰이 오히려 민주당의 주장에 좀 명분을 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검찰이 불공정한 수사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강하게 지금 수사가 들어오고 있고 오히려 김건희 여사는 뭐 있는 죄도 덮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보면은 뭐 어떤 김건희 여사 소환에 뭐 편의를 제공하고 아니면은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뒤집고서 이제 김건희 여사나 뭐 최재형 목사를 불기소하고 이런 행위들이 저는 결국에 검찰이 오히려 지금 민주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꼴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 더 드리면요. 국회에서 이제 검찰총장 탄핵 소추안 이게 이제 추진이 될 가능성이 많고 지금 23년 만에 탄핵 소추안이 그러니까 추진이 되는 건데 그동안은 한 번도 가결된 적은 없었대요. 네. 2001년이 마지막이었고 23년 전이었고 자 이번에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만약에 표결에 붙여진다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표결 자체는 뭐 민주당만 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충분하다고 보지만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은 전 높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을 규탄하고 비판하는 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렇게 어떤 수사를 했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이런 것들은 또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검찰의 향후 어떤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수사 독립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탄핵은 전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부는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자,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사고가 잇따랐던 만큼 퇴근 정체가 빠르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언양 휴게소 부근 3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이후로는 안성분기점 일대와 기흥에서 죽전 휴게소 부근, 다시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해미 부근에서는 여전히 작업 여파받아 정체고요. 더 가서는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 사이와 다시 비봉에서 용담터널 사이로 정체되는데 이 사이 매송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까지 났습니다. 이후로도 순산터널에서 서서울요금소 사이와 또 일찍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평택 고덕 부근 1차로에서는 여전히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안성분기점 일대로 양방면에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동해고속도로 속초 쪽으로 속초나들목 진입램프 1,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고요.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일부 순서 이어갑니다. 여야 정치 토크 신조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 비서관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박성민 비서관께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대통령실 이른바 면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재명 대표와 만나기로 했다는 거를 언론에 이제 알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것인데 한동훈 대표 측에서 지금 보면 독대 결과에 따라서 뭔가 이제 움직임의 방향을 정할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해왔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어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공이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그러니까 만나자라는 제안에 흔쾌히 수락했다라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사실상 저는 대통령을 좀 압박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공동 전선을 형성하는 모양새의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도 그럴 수 있는 거고요.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로 다시 넘어오게 됐을 때 그때 재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친윤계도 아마 그럴 것이고 여권 내 이탈표예요, 결국에. 그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와 어떤 특검법에 있어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대통령에게 압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당 대표로서의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방법으로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안은 이재명 대표께서 했지만 그것을 민생이라는 이름하에 받아들인 것은 한동훈 대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두 여야 대표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댄다. 라는 것은 한동훈 대표에게도 나쁠 것이 없는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중에 김건희 여사 문제도 당연히 있지만 이 민생 정치에 대한, 이 민생 정책에 대한 불만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동훈 대표도 나름의 전략을 짜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조 부대변인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민생 현안이 미흡한 데 대한 내가 이제 여당 대표로서 다루겠다 이 두 가지 포석이 있을 거라고 이제 박성민 비서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런 게 흘러나오는 것도 기분 나쁠 수 있을까요? 흘러나온 거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고. 아, 그래요? 네,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오늘 공식으로 제안을 한 것을 한동훈 대표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야 대표가 자주 만나서 민생을 논하고 국민들의 삶을 걱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죠. 우리 박성민 비서관께서는 대통령을 압박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그건 좀 과한 추측이신 것 같고 어찌됐든 지금 국회 안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만나시는 것이지 꼭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서 만난다 이거는 조금 지나친 추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한 상황에서 다음 달 2일 대규모 장외 집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이 시점에 장외투쟁 나서는 이유 뭘까요? 일단은 이 시점이라기보다는 시점은 사실 검찰이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불교수 처분을 최근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장애투쟁을 이렇게 자주 하지는 않았어요. 자, 불기소. 불교수 처분을 했는데 이 그 장애투쟁을 직전에 했던 게 그 6월에 최상병 특검 때문에 했던 거거든요. 최상병 문제 때문에 이제 했었던 거고 이번에 이 국민적으로 분노를 일으킨 또 하나의 사건이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단발성으로 1회 정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시점에 장애투쟁을 한다라는 것은 야당으로서 이 국민들의 분노를 확인했다. 여기에 정치권이 함께한다. 그리고 야당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한다. 이런 정치적인 행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이거 아무래도
이제 그 정치권 안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보고 얘기하는 네.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이제 광장에서 모여서 이제 뭐 규탄하고 이러면은 이제 이미지상으로도 화면상으로도 그렇고 이제 국민들한테 좀 보도되는 바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런 네. 걸 좀 그 효과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신주호 부대변인. 네. 이제 그 야당은 국민을 향해서 우리는 그 얘기를 하겠다. 여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국민을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11월 달이잖아요. 11월 15일 날, 25일 날 각각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국민을 향해서 소리치는 게 아니라 사법부를 향해서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만큼 모은 국민들이 사법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상의 겁박을 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참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외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공론장에서 얘기를 못한 거를 장외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국회 내 거대 의석을 가진 압도적인 여당입니다. 국회 내 여당이 국회 일정을 내팽개치고 장외로 나가서 투쟁을 한다? 이거 어떤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굉장히 비겁한 처사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가 11월 달에 1심 결과에 따라서 잘하면은 향후 뭐 반년 안에 피선거권이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피선거권 박탈을 대비해서 조기 대선을 한번 치러보려는 그 야욕으로 지금 장외로 나가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럴 시간에 국회에서 진짜 민생을 챙기고 예산 전국이 또 이제 진행이 됩니다. 국민들의 삶을 조금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장외 투쟁 이제 검토하는 와중에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민주당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약간 상황이 뭐라 그럴까 분위기나 그 환경이 좀 어울리는 얘기들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당 지도부는 이거는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은 긋고 있고 그렇지만 개별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를 뭐 어떻게 막고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탄핵 얘기가 이런 시점에 또 장애 투쟁을 한다는 시점에 또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좀 탄핵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고 뭐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집회가 탄핵 집회 이런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성격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국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심정적으로 이미 어떤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은 내려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도 그런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좀 자신감도 얻고 나아가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일방적인 정치 공세가 아니라 국민들이 어쩌면 지금 정치권보다도 훨씬 더 대통령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화가 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야당도 좀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자신감과 동력이 생긴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민주당이 이번에 장외투쟁, 대규모 장외 집회를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그 국민들의 민심을 확인했다라는 자신감 속에서 나온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사실 대통령도 좀 들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뭐 국회에서 아무리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을 향해서 어떤 국정 쇄신을 해라, 바꿔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듣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대규모로 이렇게 장애 집회를 민주당이 주최해서 했는데 국민들이 많이 나와서 호응을 하신다면 그걸 보면 또 대통령 입장에서도 생각이 일말이라도 좀 변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동수 대표님, 네. 지금 이제 박성민 비서관께서 제일 마지막에 약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의 호응 얘기를 하셨어요. 네. 국민들이 어느 정도 호응할까를 민주당이 좀 살펴보려는 뭐 이제 뜻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이 탄핵과 관련해서 뭐 일부 의원들은 또 지지층 어떻게 보면 등 긁어주려고 이렇게 시원하게 이제 내지르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지도부 입장에선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이게 이제 만약에 대대적인 집회를 열었는데 뭐 과거 이제 국정농단 사태 때 같이 국민들이 많이 합류하면은 그게 이제 탄핵으로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 동력이 되겠지만 국민들이 참여하지 않고 그냥 당원들만 동원된 당원들만 모여서 여는 집회라면은 사실 그게 이제 동력을 이어가기 쉽지 않을 뿐더러 과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탄핵이라는 게
이제 국회는 뭐 통과할 수 있겠지만은 그 이후에 뭐 헌법재판소까지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뭐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문제고,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이 지지율 격차를 점점 벌려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어도 다음번 대선에서 대단히 유리한 입장인데,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어떤 큰 이슈가 발생을 하면은 없던 불확실성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굳이 이제 이런 민주당이 리스크를 떠안을까 했을 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죠. 이걸 두고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규탄을 했습니다. 우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말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고, 거기서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는 너무 명확해 보이고, 전쟁의 말기에 어떤 종류의 이익을 좀 얻어보겠다는 것 같은데 얕은 발상입니다. 대한민국의 강력한 국방력 그리고 K방산의 산업적인 성과들이 그냥 장식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방은 튼튼하고 대한민국의 국방과 외교 안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대단히 단호하고 엄정합니다. 우리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정책을 펴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여야는 국회 차원의 대북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대표님. 네. 각 당이 이제 이 문제 초당적으로 일단은 대응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예, 뭐 이거는 일단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보면은 뭐 북한군이 이제 개입한 걸로 보이는 그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러시아에서 이제 북한군에게 이제 돌렸다는 그 설문지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보면 출처가 다 우크라이나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나오고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금 이 북한이 참전했으니까 빨리 국제사회에 강하게 개입해줘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결국에 우리나라에도 야 북한이 참전했는데 남한은 참전 안 해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섣부르게 갑자기 우리도 당연히 참전해야지 하고 가버리면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이 너무 커지지 않나.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초당적으로 좀 우리가 뭐 북한 규탄도 규탄이지만 이 국제 정세나 이런 것들을 신중히 바라보고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동수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우리가 막 틀라 그러는 녹취에 나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에서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는 것에 대한 대응한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위기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소탐 대실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 살상 무기를 보낼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익을 생각하면서 국민의힘도 동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북한에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는 것에 대한 규탄과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네. 자,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는 규탄하고 중단 촉구 이제 하는데, 다만 혹시나 정부가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면 이거는 문제가 커진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한 배경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둘 다, 그러니까 여나 야나 지금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규탄을 하고 있지만서도 미묘하게 다른 지점이 네. 규탄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 전략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외교 정책에 있어서 좀 더 전략적인 스탠스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러시아나 이런 것을 규탄하는 것보다는 외교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도 계속 좀 관리를 해 나가면서 이 리스크를 봐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뭐 적대적으로 돌린다라고 해서 이것이 답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김병주 최고위원께서도 정부가 혹여라도 직접 뭔가 개입을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지원을 맞불 형식으로 강대강 형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위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비판은 하되 그 톤의 대응 톤이나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 그을 부분은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신주호 부대변인 그 탄약 지원하는 거하고 살상 무기 지원하는 거하고 이제 사실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을 넘어가면 여러 가지 국제관계, 역학관계나
이런 것들도 복잡해지고 우리가 되게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런 취지의 얘기 같아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저도 김병주 의원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어쨌든 이게 그냥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아니라 거기에 얽히고 설킨 세계 여러 나라들 간의 관계랑 이제 결부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그 인식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한 그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세계 속에 책임 있는 일원이지 않습니까? 책임이 있는 그 국가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이 과연 이 상황을 언제까지 그냥 뭉개고 지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지원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죠. 네. 자, 법사위 국정감사 얘기 좀 이어서 더 해볼게요. 오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강혜경 씨가 이제 증인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수 대표님, 네. 강혜경 씨가 어떤 인물인지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고 민주당 또 네. 야권이 국감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네, 일단 강혜경 씨 같은 경우는 명태균 씨가 운영했던 언론사인 시사경남의 편집국장 출신이 있고요. 또 김영선 전 의원실에서 회계 책임자도 맡았던 인물입니다. 네네. 근데 이분이 지금 주장하는 게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이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그해 6월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네. 또 추가적으로 창원의 뭐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일이라든지 이런데 또 명태균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들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은 어쨌든 공천 개입 의혹이네요. 네, 자, 맞습니다. 그렇다면 신주호 부대변인, 네.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제 지금 현재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명태균이라는 그 정치 브로커가 이토록 혼란을 주는 것은 매우 죄송스러운 일이고 개탄스러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그 의혹이 있는 당원 명부 유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무감사실에서 감사가 들어갔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의혹이 있다면 그것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다시는 이러한 그 정치 공작을 하는 분들이 국민의힘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 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런 데 대한 의지가 강한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저희가 샅샅이 밝혀서 일벌백계 하지 않는다면 다시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차라리 다 발본색원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에 좀 최선을 다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박성민 비서관님, 민주당은 국정감사 마친 이후에도 청문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 통해서라도 명태균 의혹 밝혀야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뭐 국정조사를 하든 청문회를 네. 하든 민주당은 어떤 부분에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까? 특히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다 주목을 해봐야죠. 네네. 김건희 여사와 이 명태균 씨의 관계에서 무언가가 있었는지 또는 이 공천 개입이라든지 여론 조작 아니면 무상으로 여론 조사를 제공받은 것을 알고 있었는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보면 지금 명태균 씨를 국회 행안위에서 오는 25일에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는데 네. 명태균 씨가 또다시 이제 불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쨌든 뭐 강혜경 씨의 제보만으로 또는 증언만으로는 또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이 국감뿐만 아니라 청문회라든지 국정조사라는 수단까지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지금 보면 뭐 가장 큰 것은 이제 일단 여론을 조작하고 그 여론 조사를 통해서 일부 이제 조작이 있고 그 무상으로 제공했다라고 하는 그 3억 7천만 원 정도의 그 여론 조사를 실제로 제공을 한 게 맞는지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낸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이겠죠.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가 어떤 개입이 됐었는지 김건희 여사가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뭐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는 명태균 씨의 어떤 인맥 자랑, 허풍 이런 수준을 저는 뛰어넘었다라고 봅니다. 이분이 뭐 당원 명부 유출 이런 건도 다 지금 줄줄이 얽혀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단순한 허장성세를 하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뭐 김종인 위원장과의 만남 주선의 역할을 한다든지 안철수 의원에게도 뭔가 역할을 한다든지 뭐 등등등 여러 방식으로 지금 얽혀 있는 게 많아서 다 따져봐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이동수 대표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근데 보세요? 저는 이게 지금 약간
지금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병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막 지방선거나 이런 좀 낮은 단위 선거를 보면은 지역에서 뭐 이제 선거 기획하시는 분들,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막 이런 출마자들 좀 도와주고 내가 누구 만들었다 이런 자랑들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저는 명태균 씨도 경남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해오시던 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가 정치 경력이 없던 분이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과 같이 좀 가까워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그걸 등에 업고 또 여기저기 이제 좀 자기 이름을 팔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특히 이제 명태균 씨가 했던 여러 선거 전략들 중에 예컨대 이제 여론조사를 뭐 반복적으로 돌려가지고 실시해서 이제 뭐 후보의 인지도를 띄우는 전략이라든지 되게 좀 우리 제도적인 어떤 허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참에 문제가 된 김에 물론 명태균 씨에 대한 조사도 철저하게 진행을 해야겠지만 그동안 우리 선거 제도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 허점들도 좀 이참에 제대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다뤄서 잘 한번 짚고 넘어가자. 네.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330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금요일에 청취율 조사 전화가 와서 주로 듣는 프로그램을 뉴스레터 K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그날의 심도 있는 뉴스와 현안에 대해서 전문가와 정치인들 그리고 진행자 전종철님의 알기 쉬운 설명 덕분에 아주 편하게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감사합니다. 자,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0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수정이는 매일 아침 엄마와 동생을 챙기느라 분주합니다. 갑상선암 투병 중인 엄마를 대신해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정돈하는 수정이. 카사바흐 메리트 증후군으로 한쪽 다리를 절단한 남동생까지 케어하고 나면 온몸의 기운이 쭉 빠져버리는데요. 반복적이고 힘든 일상이지만 수정이는 묵묵히 할 일을 마친 후 학교로 향합니다. 하지만 수업 중에도 머릿속은 온통 아픈 엄마와 동생 걱정뿐인데요. 점점 늘어나는 엄마의 항암 치료비와 1년마다 다리뼈를 깎아내야 하는 동생의 수술비까지. 막막한 현실 앞에 수정이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수정이 가족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남부와 제주에 비가 시작이 되겠고요. 밤부터 충청과 강원에 비가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모레 오전까지 지속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으로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남부와 제주는 20에서 80mm가량 오겠는데요. 남해안에는 최대 100mm 이상, 제주 산지에는 12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내일 천둥, 번개, 돌풍 예상되고요. 전남과 경상권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 제주의 경우는 시간당 30에서 50mm로 매우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호우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다시금 또 쌀쌀해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5도 등 12도에서 20도 분포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8도 등 16에서 22도 분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밤부터 서해안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모레부터 또 강하게 부는 지역이 많아집니다.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 등 동풍이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까지는 경상권 해안, 당분간 제주도 해안에 너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7.4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나 전국 현안을 논의 중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폭넓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표는 당초 독대를 건의했으나 이번 면담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을 앞두고 요식 행위로 끝내지 말고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한 대표가 대통령을 잘 설득해서 국정기조의 전환을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집행은 최종 불발돼 명령장은 송달되지 못했습니다.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된 것과 관련해 주한 러시아 대사를 조치했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한 데 대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 및 관련 협력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화재 대책으로 배터리 안전검사 의무화를 발표했지만 정작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중국산 전기버스는 배터리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중국산 전기버스 3,000대가량이 운행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방송 중 사연 보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자, 러시아와 밀착하던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파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서 세계 정세에 끼칠 파장이 클 거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와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 대사를 모두 역임했던 분입니다.
박노벽 전 대사님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노벽 대사님 안녕하세요. 네, 잘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군이 참전했다는 걸 공개한 게 지난 18일 금요일입니다. 북한군 특수부대인 폭풍군단 병력 1,500명이 러시아 군함으로 이동했고 최종적으로는 12,000명 규모 파병이 될 거란 얘기였습니다. 박노벽 대사님께서는 현재 파병이 어디까지 진행된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정원과 그 위성 정보 확인이 이제 보도된 바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진행 속도라면은 이제 그 2주 전에 한 일주일 간격으로 북한군 이제 정예 부대 한 1,500명이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이동을 해서 그 근처 이제 부대에서 훈련이라든가 이제 보급품을 받아서 준비 중인 걸로 지금 보이고요. 네네. 추가로 아마 뭐 1,100명이 만일 이제 2차로 이제 나가게 되면 한 1,000발대 비슷하게 해서 한 2,600명이 먼저 금년 중 언제 이제 배치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순서대로 나간다면 이제 우리 국정원이라든가 여기서 발표한 대로 이제 12,000명 규모 같이 이제 굉장히 큰 규모로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 지금 북한제 미사일을 그동안에 이제 러시아에 제공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군 관련 기술자들이 한 400여 명이 이미 파견이 됐다고 그래요. 아, 요번 파병 이전에도요? 이전에 우크라이나 정부 측 설명인데 그래서 이 북한이 이제 이런 게 이제 러시아만 지금 파병한 게 아니고 뭐 시리아라든가 이런 중동에도 이제 과거에 보면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파병되다가 이제 전투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는데 기술자들이요. 이번에 같이 이제 전투병을 보낸다고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통해서 북한군 파병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고요. 반면에 정작 러시아나 북한에선 파병 관련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파병을 이제 하는 것이 뭐 가짜 뉴스다 뭐 이렇게 하면서 크렘린이 이제 좀 부인을 했다가 네. 이렇게 이제 증거라든가 영상 등이 나오니까 상당히 뭐라 그럴까 좀 당황했겠죠. 위장해서 네네. 아마 파견하려고 했던 걸로 이제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한도 이제 이거 파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하려고 했지만은 전쟁터에서 이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그 주민의 자녀, 청년들을 보낸다면 관련 이제 주민들도 이제 동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부담감 때문에 지금 무대응으로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러시아에 이제 무기를 제공한 거 아니냐고 이제 우리 측에서 얘기를 하면은 벌쩍 뛰면서 이걸 이제 부인했었거든요. 네. 이거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이제 대비되는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위장해서 하려다가 이제 좀 드러나니까 여기에 네. 대해서 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겠죠. 아까 이제 그 준비하는 동영상 말씀도 하셨는데 보니까 군복이니 소총이니 이런 것도 다 러시아제를 네. 이제 입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서 그런 말씀하신 게 좀 느껴지고요. 정작 네. 큰 관심사는 두 나라가 어떤 네. 이해관계 때문에 파병을 결정했냐는 겁니다. 먼저 네. 러시아 쪽 셈법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뭐 러시아는 아무래도 이제 전쟁 3년을 치르면서 이제 네. 군인 병력이 부족한 문제가 있고 뭐 그동안에 뭐 탄약이라든가 뭐 미사일도 이제 제조라든가 이런 게 이제 생산이 잘 안 되니까 네. 이런 걸 이제 도입했던 건데 지금은 특히 이제 병력이 부족한 거죠. 병력은 지금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2022년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3년이 돼갑니다만은 전에 한 22만을 동원했거든요. 그때 이제 간단히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이에 이제 서방 측 보도에 의하면 한 60만 그러니까 전사자가 한 12만이 나고 네. 한 50만이 이제 부상을 당해서 한 60만이 이제 피해가 나니까 현재 이제 52만 명을 이제 투입해 놨는데 이게 전선이 굉장히 깁니다. 나라가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휴전선에 한 3배 되는 1,000km에 이제 배치를 해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병력도 이제 여의치 않고
또 이제 추가로 동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내에서도 이제 사회적 갈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이제 준다 해가지고 파격적으로 자원병 모집하는데 순조롭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로서는 지금 이제 유가를 이제 수출을 해가지고 한 2천억 불 정도가 이제 매년 들어오니까 이제 이걸로 이제 전쟁 자금으로 쓰는데 이 비용 중에 일부를 이제 병력이 만일 외부에서 오면 이제 제공한다 이런 이제 셈법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이번 파병으로 북한이 뭘 얻으려고 하는 걸로 보세요? 북한은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고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러시아를 통해서 한꺼번에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우선 단기적으로는 이제 외화벌이를 하는 거죠. 이제 파병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미사일 주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성능이 어떤지 현대전에서의 실전 경험을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중장기적인 포석으로서는 이제 러시아로부터 유사시에 한반도 문제라든가 이런 데 이제 지지를 받는 이제 뒷배를 확보하라는 이제 그런 시도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지정학적 대립 구도가 이제 고착화되고 이제 한반도 긴장을 가져오겠죠. 네. 지금 북한군한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원금을 한번 보면은 월 지금 러시아가 4,000불을 준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한 1,500명 준다고 그랬을 때 매월 600만 불이 들어온다는 거고 12,000명 간다고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월 5천만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금전적인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유사시에 이제 러시아의 개입이라든가 러북 관계를 이제 공고히 하려는 그래서 이제 한반도 문제에서 좀 더 대담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국제적인 고립을 러시아와의 더욱더 밀착을 통해서 이제 한꺼번에 타개하려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저 대사님께서 외화벌이 그다음에 실전 경험 그다음에 유사시 러시아 파병 가능성까지 같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소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 북한군이 이제 투입될 걸로 알려진 곳이 쿠르스크 지역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네, 쿠르스크 지역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벨라루스하고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아주 이제 좀 서쪽에 있는 주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초에 아주 전격전으로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한 이제 1,500개 평방 킬로미터를 이제 지금 장악하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이제 본토가 이렇게 공격이 되니까 이제 상당히 당황을 했죠. 그래서 뭐 지금 뭐 탈환한다고는 했는데 러시아 주장하고 이제 서방에서 보는 거하고 이제 탈환 정도가 잘 안 돼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이제 당국이 그 뭐 하고 있느냐, 뭐 한 10만 이상이 지금 이렇게 이탈할 수밖에 없고 막 이렇게 돼서 불만이 지금 잔뜩 있는 데고 러시아로서도 이제 자국 내에 이런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하고 있는 거는 앞으로 이제 종전을 할 때도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특히 이게 그 러북 간에 이제 지금 상호 원조 조약에 따르면 상대방이 침공당하면 지원한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런 거를 이제 원용하려고 하는 취지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네. 자, 그렇다면 북한군이 이제 실제 전선에 이제 투입될 경우에 주로 어떤 임무를 맡게 될까요? 지금은 뭐라고 이제 확정하게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많죠. 지금 이런 서방의 이런 강경한 대응이라는 거 이런 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돈바스 지역까지 외국의 제3국의 이제 파병보다는 이제 러시아의 이런 지금 탈환을 위한 걸로 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어려움도 이제 적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정예 부대라고 하니까 뭐 그 탄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낮을 수는 있지만은 우크라이나라든가 그 지금 접경지대 쿠르스크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지에다가 지금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네. 10월부터는 이제 비가 오고 그러면 땅이 이게 굉장히 그 진흙탕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최전선에 만일 배치가 되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한 5, 60만 그 전사나든가 지금 사상된 병사들의 대신
총알바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아, 그렇습니까? 그 징집병을 제가 이렇게 사상된 걸 이렇게 판결을 보니까 한 명당 4명당 1명이 그 전사나 부상을 당했고 지금 뭐 60만 정도가 지금 그 다치거나 전사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그 생명과 이게 신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제 북한군 참전으로 실제 전쟁 양상이 변할 가능성 이건 네. 얼마나 보고 계세요? 전쟁이 아무래도 이제 규모가 지금 이제 1000명 단위하고 다르게 이제 10,000명 이상 되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영향은 적지 않게 줄 수 있죠. 그 지역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들어갈 때도 이제 알려지기는 10,000명 정도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상당한 병력의 수고 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토가 어떻게 지원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우선 장기화되고 또는 뭐 더 확전될 수 있는 그런 양상이 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그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이제 예견이 됩니다. 네, 그런 국면을 맞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3차 세계대전을 향한 첫 단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여기에 대비해서 서방의 이제 지원과 지지를 계속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좀 이걸 굉장히 강조한 건데 뭐 프랑스라든가 유럽 일부 국가가 심각한 문제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승리안이다. 전쟁을 좀 종식시키겠다 해가지고 좀 파격적으로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에 지금 공개한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한 18% 지금 점령당에서 탈환해야 할 때를 직접 언급을 안 하고 그러니까 영토 탈환은 뒤로 미루고 우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나토로에 초청해서 이런 안전보장을 좀 해달라 하는 게 지금 핵심이에요. 네. 물론 이제 장거리 미사일 공격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허용해달라 이런 건데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힘이 좀 실릴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이라든가 뭐 서방이 지금 뭐 4억 불, 뭐 300억 불, 뭐 이런 규모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무기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 안전 보장이 지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근데 이런 걸로 지금 부각을 할 가능성이 좀 많죠. 네. 지금 이제 이미 파병을 시작했으니까 국제사회가 파병 자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어 보이고요. 지금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확대라든지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뭐 한 이 정도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뭐 힘은 효과는 그렇지 크게 크지는 않지만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의 이제 문제 제기라든가 또는 이제 국제 여론을 좀 더 이제 경각심을 높여서 이 확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비판을 이제 막 일으킬 수 있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지금 국제사회에서 자기들의 이제 정당성을 제공해 왔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효과를 저지할 수 있고 또 파병을 아무래도 이제 자체는 이제 막기는 어려울지는 파병에 대한 그 전투 참여라든가 어떤 배치 지역인가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되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강경 수위를 이제 조정을 해야 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빨리 종식되는 게 이런 이제 파병의 효과를 이제 격감시키는 거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시한 이런 안전보장 문제에서 좀 더 시리어스하게 좀 전향적으로 이제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그 동안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지원은 하지만 무기 지원은 하지만 이런 이제 종전에 대한 전략이 부족한 거 아니냐 하는 이제 비판이 굉장히 있던 것이 의회 중심으로 제시가 됐던 건데 이런 것이 좀 더 지금 바뀌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 이제 규칙가 좀 주목됩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는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서방이 어떤 지원을 더 원할 텐데 지금 유럽 쪽에서 뭐 파병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실행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까? 당장은 지금 어려워 보이지만요. 마크론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2, 3월도 그렇고 5월에 말이죠.
이코노미스지하고 영국의 그 잡지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더 이상 그 승리하지 않도록 하려면 현재 이제 전선을 돌파해서 좀 진전을 하게 되고 기후가 요청을 한다면 서방 군대를 보내는 것을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네. 정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이런 것이 이제 러시아의 전략적 경고가 되기 때문에 이런 러시아의 그런 이제 목표를 좀 저지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랬더니 이제 뭐 좀 유럽에 있는 이제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우려하면서 그건 안 된다. 네. 이제 파견 안 된다. 왜냐하면 3차 대전을 이제 상대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폴란드나 이런 발트삼국 국가들은 또 지지를 했어요. 이렇게 좀 강수를 둬야 푸틴이라든가 크레물린이 이게 더 이상 유럽에서의 그런 이제 군사 행동을 멈추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일단 있어서 지금 어떤 리스크 테이킹을 하냐 하는 이런 결단의 시기가 지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 얘기인데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미국은 다소 신중한 반응 보였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미국의 신중한 태도, 뭐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정부가 발표한 게 10월 18일 오스틴 장관이 지금 말씀하셨다는 게 그 다음 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미국 정부 내에서도 정보 수집은 하지만 이제 어떤 평가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이제 실제로 어디에 배치되고 임무가 뭐냐 이런 것들을 정황 정보를 좀 더 이제 확인이 필요했던 거 아닌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또 어떤 조치를 취할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텐데 일단 이렇게 공개된 이상 좀 더 심층적이고 이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서 이런 것들을 좀 억제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미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고요.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서 미 대외 정책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자, 대사님, 미 대선 결과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북한군 파병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해리스 후보가 되면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식으로 이제 지원은 하겠지만 네. 그 얼마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종전이라든가 안전 보장을 할지 그것도 이제 좀 살펴볼 가능성이 좀 있죠. 네. 이게 의회가 지금 이거 어떤 전략을 할 건지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밀어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부담을 질 테고 트럼프가 된다면 당연히 뭐 24시간 내에 종식시키겠다 하고는 했지만은 여기에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러시아에 대해 너무 유리하게 한다든가 미국이 가지는 이제 외교 정책상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쟁 종식으로 가야 한다는 이제 그 미 국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대다수가 지금 그런 방향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종식 방향으로 가면은 이제 북한군 파병도 이제 의미가 점점 축소될 수가 있겠죠. 네. 북한이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에 지속적으로 긴장 수위에 끌어올려 왔는데요. 이번에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 결정까지 나오면서 한반도 정세가 더 불안정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네. 상황은 어쨌든 더 불안정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꼭 곧바로 가기보다는 지금 네. 북한이 오히려 병력을 저로 빼면서 그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복잡하게 하고 있는데 네네. 한마디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지금 세금이나 이런 걸 지원을 해서 이제 국방력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한미 이제 연합방위태세로 이제 확장 억지력을 이제 강화해 오기 때문에 네. 북한이 어떤 직접적으로 이제 무력 충돌을 먼저 해온다든가 확대한다든가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이제 재래식 무기도 노후화됐고 핵을 갖추고 있지만은 이제 선제 도발 시 뭐 엄청난 지금 피해뿐만 아니라 이제 정권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또 사실 이런 이제 긴장 고조가 되는 것이 이제 작용 반작용이 이제 악순환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네네. 한쪽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도 이런 상황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적인 이제 억지력도 강화하는 건 당연하지만은
어떤 이제 이런 좀 긴장이 좀 강화 고조되는 그 강도를 좀 줄일 수 있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안보적으로 좀 걱정을 돌고 우리 지금 경제 성장이라든가 경제 어려움도 최소화하는 그런 대로 좀 주력하는 것이 대한 이제 국민들의 이제 주문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북한이 이렇게 막 되게 센 어조로 그렇게 우리를 비판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위협을 하지만 이렇게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정권의 종말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하진 못할 것이다. 자,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파병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해주신 부분이 유사시에 러시아의 파병 가능성이 뭐 생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한반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는 지금 다른 차원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다른 차원으로 이제 가는 속도나 폭을 좀 우리가 최대한 네.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신냉전 구도가 우리한테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유럽에서는 지금 어차피 전쟁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더 긴장을 높이다든가 대립 구도가 형성된다든가 이런 거를 이제 좀 줄여야 그런 노력을 이제 계속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이런 강대국들의 이제 사이에서 좀 더 편안하게 이제 발전 마련해 줄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제 유화적인 방식으로 나가자는 것만은 아니고 네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군사적 경제 역량이라든가 소프트 파워 이런 건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바탕으로 그 상대방의 이런 도전을 막으면서도 또 그것이 너무 이제 올라가는 거를 또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뭐 우리 미국이라든가 나토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네. 입장도 좀 입력을 하고 이거 정전을 빨리 시켜서 이게 좀 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네. 등등이겠죠.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뭐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침공을 해서 이제 비판은 해야겠습니다만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이런 엮어서 이런 파병을 받는다든가 그럼으로써 이제 어려움을 제기하는 것에서는 비판을 하면서도 어떤 이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는 그동안에 우리 대외외교가 가성비가 좀 높게 됐었는데 러시아를 이제 무시한다든가 이런 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여실히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어떤 단호한 군사적 대처와 함께 어떤 외교적 대화 노력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그런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노벽 전 대사였습니다. 대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의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서원영 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대선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미국에선 사전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그 열기가 뜨겁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16년 대선 때 5,830만 명이 참여했다고 하고 그 다음 대선, 그러니까 2020년에는 사전투표자가 1억 명 넘었으니까 그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데 이번 선거는 더 크게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특히 이번 대선에 이제 판세를 가를 주요 경합주에서 사전투표 열기가 상당하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 이제 주요 경합주인 조지아주부터 보면요, 이제 경합주 같은 경우 안에서도 이제 첫 스타트를 끊었는데 15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첫날인 15일에만 최소 31만 명이 참여한 것 같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근데 이게 2020년 대선 당시에 13만 한 6, 7천 명 정도 참여했었는데 그거에 이제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첫날 사전투표일 첫날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지난 16일에 최근 이제 100세 생일 맞은 이제 민주당 소속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이 우편 투표 방식으로 해서 사전 투표 참여한 사실이 공개됐었는데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 이걸 또 놓치지 않고 조지아주 애틀랜타 유세 당시에 백세인 카터 전 대통령도 이 우편 투표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참여해라. 뭐 이렇게 좀 독려를 하는 메시지를 좀 내놓기도 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도 이제 경합주 같은 경우 굉장히 주목받는 지역인데 17일부터 사전 투표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사실 여기 좀 이슈가 있는 게 이 남동부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허리케인 헐린 피해가 지금 아직도 복구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상당히 이제 좀 주민들 피해가 심각한 곳인데 그런데도 첫날인 17일에 하루 35만 명이 이 사전투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사전투표 첫날 기준 최고 기록이라고 하고요. 다른 곳들 같은 경우는 뭐 최고 기록 경신한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그래도 분위기는 좀 비슷하다. 미시건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땅이 크고 이제 인구도 많아서 그런지 사전투표 되게 오래 하네요. 투표율도 높고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사전투표 열기가 달아오르면은 해리스와 트럼프 중에서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이게 보통은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전투표가 많으면.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수치로도 좀 확인이 된 게 2020년 옛날에 우리나라도 대충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2020년 대선 때도 이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민주당원 60%가 우편투표 참여했고 공화당원은 32%만 우편투표 참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딱 공식이 나왔던 거죠.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전투표를 많이 하고 이 공화당 지지자들은 현장투표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좀 이제 공식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특히나 이제 사실 트럼프 후보도 2020년 그 대선 결과 나왔을 때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그때 이제 이거 우편투표 사기다 막 이러면서 주장까지 하면서 사실 그럼요. 이제 공화당은 사전투표 싫어해 이런 인식이 좀 자리가 잡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좀 예측하기가 어려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게 2020년 이 대선 이후로, 그러니까 대선 때도 사실 이제 그때 사전투표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비대면으로 무언가를 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사실 이 사전투표 많이 참여할 거야라는 이제 인식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도 우리가 이렇게 사전투표를 되게 이제 도외시하고 이렇게 별로 격려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사실 여기서 표를 이제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좀 불안감이 있어서 이번에는 공화당도 나서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사전투표 많이 한다고 해서 민주당 표가 막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두 후보의 막판 유세점 치열합니다. 트럼프 지지 선언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통 큰 지원에 나섰다고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이제 트럼프 지원 유세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깜짝 선언을 하나 했습니다. 그 대선일인 다음 달 5일까지 이 표현의 자유와 총기 소지 권리를 지지한 청원에 서명을 하면 매일 서명자 중 한 명을 무작위로 골라서 1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3억 8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4억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큰 돈을 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선요 실제로 유세 현장에서 이 당첨자 한 명을 무대로 불러서 바로 수표 100만 달러짜리 수표를 바로 그 자리에서 이게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튜브로 다 이게 중계가 됐어요. 그럼 세금은 어떻게 내야 되나? 여하튼 그래서 다들 이제 깜짝 놀랐죠. 근데 이게 머스크가 말한 청원이 뭐냐면 이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수정법 1조 그리고 이제 총기 소지 권리 보장에 대한 2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서약하는 내용인데요. 둘 다 트럼프가 이게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의제들입니다. 그렇죠. 머스크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정치자금 모금 단체를 설립을 했고요. 이 단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런 관련 이제 청원 서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총 100만 명에게 서명을 받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청원 서명을 계속해서 좀 독려하는 활동들을 그 전에도 했었어요. 그야말로 이제 돈을 뿌리면서 머스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이 돈을 뿌리면서 사실 이제 그동안 계속 독려를 해왔는데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가령 제가 이제 서명 혹시 하시겠어요? 앵커한테 제가 이제 권유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서명 참여하시잖아요. 그럼 저한테 대답해요? 돈을 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저한테. 그리고 앵커께서도 서명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서명을 권유한 사람한테 몇 명 끌어왔는지를 보고 그러니까 추천인 이렇게 쓰겠죠. 아무래도 그래요? 서명할 때. 그럼 이제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는데 처음에는 한 우리 돈 한 6만 3천 원 주다가 최근에는 이걸 13만 7천 원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 펜실베니아 가서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경합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참여한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한 명씩 무작위로 뽑아서 $100만 쏠 거야. 이렇게 통큰 그 지원 추첨할 때 유세에 사람들이 또 나섰던 얼마나 것이죠. 보겠어요. 그거를. 그렇습니다. 주목도. 네. 야, 그 타고난 사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자, 그런데 이렇게 유권자한테 돈이 가면 이거 불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지금으로서 좀 애매하기도 하고 예. 이게 불법이 될 소지도 있는데 결국엔 노이즈 마케팅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불법이라고 보기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거 불법이라고 계속해서 지금 주장하고 예, 있습니다만 이게 미 연방 선거법을 보면요, 이제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를 전제로 금품 등을 지불하는 행위. 이거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고요. 미 법무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투표 행위를 독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해서 돈을 지급하는 행위를 선거범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선거에 직접 뭐 투표를 하라거나 누구를 뽑으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청원에 서명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 그리고 청원에 서명하는 것을 권유하는 것에 대한 대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과연 법적인 네. 직접적인 직격탄은 피해 가면서도 네. 지지층 결집의 효과는 노리는 뭐 이런 거네요. 그 경계선에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과연 이제 법의 처벌로 가겠으면 정말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네.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지금 여론은 뭐 비판적인 여론도 있고 굉장히 이제 확 이게 여기에 열광하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것은 그냥 노이즈 마케팅을 노린 거 아니냐. 결국에는 이게 이제 여러 군데서 사실 이 행위는 좀 문제 소지가 있다. 이제 중단해라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이 이벤트가 사실 중도에 그냥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보 효과만은 상당했다. 이건 내가 보기엔 상당히 있겠습니다. 연구한 것 같아요. 네. 이건. 자, 다음 이슈입니다.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제 많은 분 이제 공감하면서도 실제 정년 연장론이 이제 전반적으로는 지지부진합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정년 연장 신호탄이 될 만한 변화가 있었어요. 네, 우리나라 이제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뭐 학교, 공공기관 이런 곳들을 보면요,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민간 노동자가 있습니다. 네. 이분들을 공무직 노동자라고 하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이 최대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됐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공무원법에서는요, 공무원이든 공무직이든 정년은 60세로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왜 행안부 정무직만 이렇게 정년 연장할 수 있었지? 이것은 이제 지난 9월에 행안부하고 이제 공무직 간에 해결한 단체 협약에 이 정년을 최대 65세로 늘린다 이 내용이 반영이 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행안부 공무직 노동자는요 약 2,3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부분은 전국 정부청사에서 뭐 환경미화 시설 관리 이런 업무들을 좀 담당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네. 이분들 정년이 이제 한꺼번에 65세로 연장되는 건 아니고 이제 출생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좀 늘어나는데 네네. 올해 55세인 1959년생부터는 딱 65세로 늘어나게끔 69년생. 네, 예, 이렇게 예. 정했다고 합니다. 예, 예. 55세. 죄송합니다. 69년생. 네, 죄송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55세인 69년생부터는 65세로 늘어나게 되고 뭐 64년생 뭐 이런 사람들은 조금 다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근데 그 정년 연장과 관련된 뉴스 하나 더 살펴볼게요. 과거엔 기업들이 이제 비용 부담 때문에 정년 연장에 부정적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런 인식을 뒤집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네, 취업포털 사람인이 이제 461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정년 연장에 대한 인식 조사를 최근에 진행을 했는데요. 전체 응답 기업의 79.8% 그러니까 뭐 10곳 중 8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수가 정년 연장에 긍정적이다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그 이유로는 숙련 근로자의 노하우 활용이 가능해서라는 응답이 과반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고령자들의 생활 안정성이 커져서 좋다 내지는 생산 인구 감소에 대비할 수 있어서 또 구인난이 심한 업종이나 직종에 지원자가 증가할 것 같아서 이런 응답이 모두 30%가 넘었습니다. 적정 정년은
평균 65.7세로 조사가 됐는데요. 65세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58%였는데 그 뒤를 이은 응답이 70세 이상이 좋다. 이런 응답도 있었어요. 이 응답이 13%나 됐습니다. 반면에 정년 연장에 좀 부정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년을 늘리면 청년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 좀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런 점도 좀 우려했고요. 고령자 인사 적체가 있으면 뭐 기업 문화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시선도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경기도 성남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 폭력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 사건 가해학생 중 한 명이 성남 시의원 자녀라는 게 밝혀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익명 커뮤니티에 학폭 피해를 폭로하는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 초등학생 6학년 학생이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시의원의 자녀다. 성남 시의원의 자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의원의 자녀를 포함한 학생 4명은 동급생한테 모래를 섞은 과자를 먹였고요. 그리고 얼굴에 흉기를 들이대면서 위협을 가하기도 했는데 이런 괴롭힘이 지난 4월부터 5달 동안 계속될 정도로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커지면서 해당 이제 시의원이 누구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상당히 논란이 커졌던 거죠. 그러면서 이 시의원이 사과문도 냈습니다만 사퇴 요구가 계속 빗발쳤고 심지어 성남시 홈페이지가 마비된 적도 있는데 결국 오늘 이 의원 사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으로 사실 이제 이 뉴스에도 좀 보도가 됐는데 네. 결국은 탈당을 했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이 지역구 의원이거든요. 근데 이 탈당계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고요. 결국에는 탈당을 결정하게 된 것으로 이 직전에 좀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가 됐다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퇴직연금 올 연말이면 400조 원 규모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 달 말부터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현물 이전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돈워리 코너 오늘 퇴직연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권혁중 평론가님 먼저 퇴직연금 현물 이전 제도 어떤 제도입니까?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퇴직연금을 들고 계실 텐데, 근데 이거를 이제는 갈아타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운용사들이 있거든요. 이 퇴직연금을 운용사들이 있는데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럼 나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 운용사를 갈아탈 수 있도록 대출 상품 갈아타듯이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보통 은행도 갈아타듯이 또한 대출도 골라서 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회사에 대해서 금융회사를 이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근데 문제가 뭐 갈아타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이전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만약에 갈아탄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다 현금화해야 됩니다. 다 매도하고 나서 이걸 가지고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는 수수료가 들잖아요. 중도 상환에 대한 수수료가 들다 보니까 그 또 비용도 들어가죠. 근데 무엇보다 또 하나가 기회비용이 좀 커질 수 있어요. 내가 잠깐 뺐는데 그 사이에 뭐 갑자기 수익률이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증시가 막 갑자기 좋아져갖고 그러면 그 사이에 내가 또 손해를 보니까 기회비용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나온 제도는 그러면 기존 운용 상품을 이제는 해자지 않고 한마디로 이제는 매도하지 않고 그냥 사업자만 바로 바꾸는 거죠. 하면 전산상에서 딱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매도할 필요도 없고 환미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이번에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금융회사를 그냥 갈아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대출도 마찬가지지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날 때도 마찬가지지만 금융사들이 이 막대한 고객을 잡기 위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막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좋은 거네요. 좋은 기본적으로.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이런 금융사마다 고객 잡기에 굉장히 현안이 돼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건전한 경쟁도 촉진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런 점들이 바뀌게 됩니다. 진짜 동네에
경쟁하는 그 가게나 이런 거 2개 있으면 맞습니다. 저는 흐뭇해요. 네. 어차피 경쟁하게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막 세일도 많이 하고. 네. 자, 퇴직연금 상품이면 다 옮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네. 옮길 수 있는 상품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마 그냥 이게 어려운 상품들이 많아서 그냥 네. 쉽게 설명드리면 대부분은 갈아타기가 가능하십니다. 네. 그런데 안 되는 것도 있긴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께서 퇴직연금을 회사를 통해서든 아무튼 개인연금이든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그러면 대부분이 아마 보면은 이제 예금이라든지 아니면 원리금 보장 상품이라든지 뭐 원리금 보장 안 되더라도 뭐 ETF라든지 공모펀드 이런 데에 투자한 사실상 이제는 퇴직연금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다 됩니다. 가능한데 안 되는 건 있어요. 당연히 어떤 거냐면 이 디폴트 옵션에 가입된 건 아닙니다. 이게 디폴트 옵션이 뭐냐면 퇴직연금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예를 들어서 DC형 같은 경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퇴직연금을 가입했을 때 상품을 딱 지정하거든요. 네. 이러이러한 쪽에 이제 투자해 주세요라고 지정하는데 그 퇴직연금 가입자가 그런 걸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냥 알아서 금융사 쪽으로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운용사들이 사실상 이 분에 대해서 이제 퇴직연금을 운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뭐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겠고 공격적으로 주식 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운용사들이 금융사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거 디폴트 옵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품 자체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사실상 디폴트 옵션에 가입한 퇴직연금은 이번에 갈아타기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DB형 상품에 가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급여형에 가입하신 분들은 DB형으로, DC형, 기여형 같은 경우는 DC로 이렇게 같은 종목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DC에서 DB로 가겠다, 이건 안 된다는 그건 거죠. 안 된다는 예,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궁금해요. 네. 이게 갈아타기 제도 도입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퇴직연금 수익률이 너무 안 좋아요. 사실. 수익률? 이게 거의 지금 2%대거든요. 그냥 내가 퇴직금 나온 거 그냥 은행 예금 통장에 넣어놔도 요 정도 나오겠다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되게 절세 많아요. 때문에 많이 가입을 하고 했는데. 그렇죠. 절세도 있어요. IRP 예.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소득공제도 이제는 한 900만 원까지 되니까 뭐 이런 것도 돼서 뭐 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건 사실상 수익률이에요. 제가 봤을 땐 첫 번째 이유는 수익률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럼 퇴직연금 가입자 분들의 그 금융에 실제적으로 이제는 소득 창출을 위해서 말 그대로 그냥 좀 수익률 좋은 대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제는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조사해봤더니 DC형 같은 경우가 이제는 10년 평균 수익률이 2.26%이고요. IRP 같은 경우가 1.9%입니다. 거의 수익률이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많은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내가 뭐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거 넣어놨는데 뭐 수익률도 2%대니까 이럴 바에 뭐하러 드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금융사들의 이해가 가요. 근데 대부분의 이 퇴직연금 분들이 공격적인 상품에 가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 원금 보장형이죠. 당연하죠. 뭐 나의 퇴직금인데 아마 이 청취자 분들도 동일한 생각이실 거예요. 내가 퇴직금을 받는데 이게 손해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DC형 같은 경우가 투자할 사람들은 주식으로 갔죠 벌써. 주식 상품에 이제 투자하는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손해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는 내가 놀래니까 막 나의 소중한 퇴직금인데 어쨌든 원금은 보장돼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이 원금 보장형으로 드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금융사들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이제는 보여주게 되고, 그러면은 가까이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그럼 갈아타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갈아타기 제도가 이번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수익률이 좀 개선된다는 의미에서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할까요? 저는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DB형 같은, 그러니까 급여형 같은 분들은 안 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DC라든지, 그러니까 금융상품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관심을 가져서 내 퇴직연금 계좌를 아마 딴 데로 옮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그래서 자리만 잡아간다 그러면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일단 갈아타면은 수수료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어떤 거냐면 운용 수수료가 사실 들거든요. 퇴직연금은 어차피 금융회사에서 운용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수수료가 낮은 곳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수수료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게 사실상 장기 상품이잖아요. 이게 정말로 몇 퍼센트라도
0. 몇 %도 수수료가 낮다 그러면 당연히 나의 기금 수익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의 퇴직연금이 빠방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낮은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실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마 지금 은행들이 지금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퇴직연금의 절반 이상이 다 은행 쪽에서 가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금액도 그렇고요, 숫자도 그렇고 퇴직연금 적립액을 봤더니 은행에서 51% 넘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증권사라든지 다른 금융사들이 은행 고객 빼오기 위해서 퇴직연금 가입하신 분들을 아마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수수료 체계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퇴직연금 실제로 어떻게 옮기나 한번 살펴볼게요. 네. 퇴직연금을 옮기려면 일단 내 퇴직연금이 어떤 상품인가 이거는 그렇죠.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퇴직연금이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우리가 보통 연금 얘기하면 3층 연금을 얘기합니다.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1층이 이제 국민연금이고요. 그러니까 복정연금이죠. 2층이 이제 퇴직연금, 내가 퇴직 때 받는 연금. 세 번째가 이제 개인연금이라고 해서 내가 개인 상품에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거죠. 근데 저는 4층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맨 마지막에 또 주택연금, 주택연금도 고려하시면 좋은데 어쨌든 간에 이게 3층 구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퇴직연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퇴직연금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요. 바로 DB형, 뭐 DC형, IRP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DB형 같은 경우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로자분들 다 아실 텐데 확정급여형이라 그래요. 왜 확정급여형이냐? 이제 급여 형식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내가 퇴직하기 직전 3개월 평균 월급에서 내 근로 기간을 이제 곱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급여형으로 해서 퇴직금이 딱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퇴직하기 직전 3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퇴직하기 직전에 내 월급이 높으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서 많이 받느냐, 근속연수 곱하기 근속연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 오래 머물 것 같아, 내가 오래 다닐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이제 DB형, 아니면은 내가 승진을 많이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미 승진 많이 하신 분들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제 말단 직원부터 승진하게 되면 연봉이 오르잖아요. 그럼 끝에 가서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끝 쪽이 중요하네요. 끝 쪽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DB형 같은 분들이 대부분이 그 임금 상승률이 이제 높은 근로자라든지 승진 기회가 많은 저직급 근로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분들이 이제는 DB형에 가입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DB형을 가입했는데 갑자기 회사가 임금 피크제가 안 돼요. 이거 난리 나는 겁니다. 임금 피크제 아시겠죠? 내려가거든요. 퇴직하기 직전에. 그러면은 사실상 어떻게 되느냐? 직전 3개월인데 그럼 내가 500만 원 받던 사람이 갑자기 400, 300, 200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 나의 퇴직금이 거의 많이 깎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임금 피크제는 진짜 이거는 DB형이 아니라 DC형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금방 말씀드렸던 확정 기여형, DC형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주로 이제는 중소기업이라든지 단기 근속 근로자들이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내가 운용해야 돼요. 회사가 운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상품에 가입해서 내가 이제 어디에 투자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내가 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확정 기여형을 이제 많이 하시는 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좀 관심 있는 분들, 그러니까 금융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보통 이제 DC형을 이제 많이 하고 온 편이다라고 말씀드려요. 마지막으로 IRP형이 있는데 이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라고 얘기해요. 요즘에 아니 무슨 재테크 방송들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IRP는 뭐냐면 내가 이제 퇴직연금을 받잖아요.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럼 그 이후에 굴리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사전에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넣을 수는 있어요. 다 따로. 내가 DC형을 하던 DB형을 가던 내가 퇴직연금에 내가 붙고 있지만 따로 이제는 1,800만 원 이내로 해서 IRP를 가입할 수 있는데 좋은 점이 이제 9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다 보니까 세제 혜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제 혜택으로 많이 들죠. 그래서 이제 IRP를 이제 많이 드시는 편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드시고 회사 다니신 분들은 어차피 DB형이냐 DC형 이 둘 중을 아마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퇴직연금 옮기면서 좀 유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유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실물이전 제도는요. 동일한 제도 내에서 옮겨가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DB형이다. 그럼 DB형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DC다. 그럼 DC로 이제 가입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 이게 나로 물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DB에서 DC로는 갈 수 있어요. 근데 DC에서는 DB로는 못 옵니다.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취급 상품을 하시는 곳이 있고요. 지금 뭐
유명한 자산운용사도 있는데 거기는 또 안 해요. 또 요번에 이제 실물 이전의 제도 가입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실물 이전을 할 수 있는 계좌인지를 꼭 금융사에다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뭐 다 된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네. 꼭 물어보셔서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익률 좋을 때, 그러니까 시장 좋을 때요. 네. 수익률 높은 증권사 갔다가 이전했다가 네. 다시 원금 보장되는 은행으로 돌아오는 거. 이것도 가능은 해요? 네, 가능합니다. 이론상은 가능한데 근데 실제로 가면은요 많이 못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수수료 체계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신청 서류를 계속 작성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연금 같은 경우는요 장기 상품입니다. 이거 자주 갈아타면은요 사실상 수익률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이제 계산해 보시면 이걸 자주 갈아타는 것보다는 이제 장기형 상품이기 때문에 쭉 가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아마 판단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은 가능하지만 실제 만약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된 다음에는 그렇게 자주 아마 갈아타시는 분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장 상황 안 좋아지면 네. 내가 열심히 쌓아둔 퇴직연금 물거품 되면 어떡하냐. 네, 이렇게 네.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분들에게 만약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퇴직연금은요, 사실상 거의 20년, 15년 이렇게 쌓아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내가 잠깐 지금 수익률이 안 좋아서 아니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나 손절 나고 막 마이너스가 났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나 퇴직연금 없어지나 보다. 그거는 이제 기우인 겁니다. 왜냐하면 장기로 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조금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연금 수익률이 안 좋아도요. 어차피 장기로 가면 우상향하는 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연금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1분 미만으로 남았는데요. 자, 노후 대비 시작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우리 성인 2명 중 1명이라는 설문조사 결과 있습니다. 네. 노후 준비 관련한 조언 짧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주택연금 좀 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연금? 예, 공시시가 12억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은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택연금이 제가 이제 제도를 쭉 보면은 정말 나쁘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손해를 보더라도 나라가 책임져 줍니다. 그 아파트 가격이 집값이 떨어지더라도요. 정부가 마지막까지 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저는 주택연금이 뭐 좋은 상품이다. 그리고 공시시가 12억이면은 시세로 보면 15억 넘어가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택연금 지금 만약에 내가 힘들다 하시는 노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주택연금 활용하셔서 일단 나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주택연금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7344님이 생필품 가격표에 놀라고 뉴스는 혈압 올리고 근데 뉴스레터 K만은 안정감을 주네요. 정말 멋진 시사방송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은 꼭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오늘 하루 수고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노래입니다. 싸이의 나의 월요일 오늘 끝곡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Hello.